워터파크에서 아이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뒤에 있던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갑자기 왜 아까부터 저를 계속 찍으세요? 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게 상담을 오셨던 분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영복 입은 사람이 여러 번 찍혔다고 무조건 불법 촬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아이만 찍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혐의가 벗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어떤 사진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수사기관은 여러분 휴대폰에서 대체 뭘 확인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신고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까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단순한 기념사진과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촬영, 이 둘의 차이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반갑습니다. 10년차 형사전문 변호사 최충만입니다. 여름만 되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사진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신기한 만큼 다 비슷해요. 변호사님, 저 몰카 찍은 거 아닙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다른 사람이 같이 나온 것 뿐이에요. 저는 친구 찍고 있었는데 수영복 입은 사람이 화면에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누군가 다가와 항의를 하죠. 아까부터 저 계속 찍으셨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대부분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제 휴대폰을 경찰이 다 들여다보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사진을 지우면 안 될까요? 수영복 입은 사람이 찍힌 것만으로 정말 성범죄가 되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워터파크 촬영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끼리 놀러 가신 분이었어요. 아이가 파도풀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계속 찍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촬영 도중에 화면 뒤쪽에 수영복 입은 여성이 함께 담긴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딱 한 번만 찍힌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아버지로 카메라를 따라 돌렸고요. 그 과정에서 같은 여성이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에 반복해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상대방이 항의했어요. 아니, 아까부터 왜 저를 계속 찍으세요? 이분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찍은 겁니다. 아가씨를 제가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수영복 입은 자기 모습이 낯선 사람 휴대폰에 몇 번이고 찍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결국 현장 직원이 왔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건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뭐였을까요? 문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전의 사진과 영상 전체를 봤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자의 말보다 객관적인 촬영 결과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진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카메라가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특정 여성의 움직임을 쫓아갔는지, 문제된 여성의 신체가 화면에서 얼마나 큰 비중 차지하는지, 특정 부위가 반복해서 찍혔는지, 줌을 당긴 흔적은 없었는가, 그 앞뒤 사진은 무엇이 찍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땠느냐? 문제된 순간 이전부터 아이의 물놀이 장면이 쭉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만 따로 단독으로 찍힌 사진이 없었어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한 흔적도 없었고요. 카메라의 동선에 철저히 아이의 이동만 집중적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그 여성은 촬영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아이를 찍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우연히 화면에 들어온 거라고 설명할 수 있던 거죠. 제가 이 사례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워터파크 촬영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보다 앞뒤로 이어지는 사진의 흐름이 혐의 인정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은 원래 수영복 입는 곳이니까 사진 좀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로 남의 신체를 마음대로 찍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수영복 입은 사람이 사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무조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사진이 찍힌 전체적인 상황인 거죠. 실제로 법원도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촬영된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지,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까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같이 판단을 해요. 레퍼런스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찍힌 수영복 차림 여성 사진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단순히 비키니 입었다 그런 이유만으로 판단 안 했어요. 전체 풍경 속에서 그 피사체가 차지하는 비중, 촬영 구도, 장소의 특성까지 종합해서 결론을 낸 사례가 소개돼 있었습니다. 쉽게 두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워터파크에서 아이를 찍었어요. 사진의 중심은 아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경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앞뒤 사진도 전부 아이와 가족을 담은 사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특정 수영복 차림 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었어요. 엉덩이, 가슴, 허벅지 같은 부위가 화면 한가운데 있습니다. 줌까지 썼네요. 비슷한 구도의 사진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죠? 하늘과 땅 차이죠. 특히 요즘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변호사님, 제가 사진을 찍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보다가 예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라서요. 그런데 이런 말만으로는 사건이 풀리지 않아요. 카메라 이용 촬영자에서는 촬영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촬영 결과와 촬영 경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진의 구도, 촬영 거리, 촬영 횟수, 특정 인물을 따라다녔는지, 특정 부위를 강조했는지, 앞뒤로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 이런 객관적 자료가 본인 진술과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사건에서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상대방이 항의하니까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삭제해버려요. 오해받기 싫어서 지웠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삭제했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가족이나 풍경을 찍던 상황이었다면 그 앞뒤 사진들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걸 손으로 지워버리면 흐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왜 하필 그 순간에 사진을 지웠냐? 이 의심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기억하셔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면 절대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방과 몸싸움 당연히 하지 마시고요. 휴대폰을 뺏거나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나려고도 하지 마세요. 먼저 어떤 목적으로 촬영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 전후 사진과 영상을 반드시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어떤 순서로 찍었는지, 촬영 대상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다면 몰카 아닙니다.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 하필 그 장소에서 촬영했는지, 촬영 대상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왜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있는지, 카메라가 어떤 동선 따라 움직였는지, 문제된 사람 말고 또 다른 사진 찍혔는지 이걸 전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아예 찍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족 사진 얼마든지 찍어도 돼요. 친구 사진, 풍경 사진 다 괜찮습니다. 다만 셔터를 누르기 전에 화면 안에 다른 사람이 너무 크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딱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수영복 차림 낯선 사람이 화면 중심에 오거나 특정 부위가 강조되는 구도라면 안 찍는 게 더 안전하겠죠? 아이와 가족을 찍을 땐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딱 봐도 드러나게 찍는 것,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인이나 지인 사이 촬영은요,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죠. 서로 아는 사이인데 뭐 어때? 그때는 싫다는 말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하지만 동의 없는 촬영은 두 사람 사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찍을 당시에는 기분 좋고 재밌으니까 동의가 있었어도 그 사진이나 영상이 상대 동의 없이 전송이 되거나 단톡방에 올려버리면 그것만으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물인 줄 알면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거나 심지어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카메라 사건은요, 단순히 찍었느냐 해서 끝나는 사건 아니에요. 촬영, 유포, 소지, 시청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 다뤄오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은요, 사진 한 장만 보고 지레 겁먹어서 인정해버리면 안 되고요. 반대로 나는 성적 의도가 없었으니까 무조건 무죄야, 이렇게 방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어떤 방식 찍었는지, 그 앞뒤로 무엇을 찍었는지, 결국에는 촬영 전체 맥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는 난다는 것,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공개된 장소라 해도 타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사진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수사기관은 사진의 구도, 각도, 줌 사용, 반복 촬영,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그리고 촬영 전후 흐름까지 전부 다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사진을 함부로 성급하게 지우지 말고 촬영 전후 자료 그대로 보존하세요. 다섯째,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촬영 목적과 전체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이미 일이 터진 상태에서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심장이 쿵 내려앉은 채로 이 영상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혼자 인터넷 검색하면서 감사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리고 겁먹은 상태로
경찰서에 혼자 걸어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카메라 사건은요, 처음 진술 한마디, 사진 한 장 지운 행동 하나가 전체 결과를 바꿔버리는 사건이에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런 사건만 봐왔습니다. 억울하게 몰린 분들이 초반에 실수만 안 했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었던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하셨다면 경찰서 받기 전에 딱 한 번만 저하고 상의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요 돼요.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지금 막막하신 분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사건의 방향 저하고 같이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의뢰인 편에 서겠습니다. 무고한 채 변호사는 여러분에게 무료로 원나잇에서 고소당하지 않는 원칙, 무고죄에 대응하는 법 같은 무료 이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고죄에 대응하는 법에 대한 방법을 담았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무고한 채변 형사전문 변호사 최충만이었습니다.